기재부가 이 신전 사무관의 폭로 직후에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전 사무관 같은 5급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재폭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계속 대응을 해왔던 게 신전 사무관급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죠. 이걸 알 수도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그 적자국채 관련해서 담당자는 나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또 심지어 이 부총리에게 4번이나 보고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의 의중과 심중을 본인이 잘 알 수밖에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데다가 기재부의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은 사람이 3사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또 본인이 이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네. 당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름들까지 거론했습니다. 최초에 부총리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는 차관보님께서 8.7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국회 기획지정부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옆에 부총리님 회의실이 간부회의실이 있고요. 부총리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를 당시에 저도 뒤에서 배석을 하고 있으면서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실무진들 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차관보님이랑 국장님, 그리고 국책과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때 부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기로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총리님께 보고를 하면서 저는 사실 얼마 이런 것보다도 GDP 대비 채무 비율 때문에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서 당시 상당히 많은 공무원으로서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요. 부총리님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정성희 의원님, 그러니까 국채 발행 이 부분을 좀 쉽게 얘기하면 굳이 나라가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잔뜩 내서 국채를 발행을 했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직접 적어가면서 지시했고 또 차영환 비서관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내려달라라는 외압까지 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다 했군요. 신재민 사무관, 기재부 사무관 아니겠습니까? 네. 기재부 사무관 되려면 정말 시험 어렵습니다. 네. 행정고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대경고시 출신이고요. 네. 지금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굉장히 숫자나 상황의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몇 명이 보고가 들어갔고 그때 누가 배석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고 어허.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누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구체성 또 지금 거론된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다른 그 관련된 사람들은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신재민 차관의 이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급기야 이제 기재부가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폭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근데 여전히 지금 어떤 입장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성립은 됩니까? 뭐 허위사실유포 이제 명예훼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되려면 누구 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허위사실이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명예가 훼손돼 저는 그건 잘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래서 아마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좀 마땅치 않을 거고 지금 기획지정부에서 한 게 그리고 이제 어차피 명예훼손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고소고발하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수면으로 또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기재부에서 한 게 2가지입니다. 저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이건데 공공기록물 관리법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문건을 예전에 MBC 기사한테 작년 7월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유출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도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저는 저게 비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과 비밀 2가지예요. 네. 첫째, 우리 이제 영화 보시면요. 딱 보면 여기
뭐 스트릭틀리 컨피덴셜 도장 꽉 찍혀 있는 거 있죠. 네.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문건 있잖아요. 그런 경우이거나 네. 그게 아니면 형식상 그렇게 비밀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비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나가면 그 부서의 업무가 무슨 망가진다든지 네. 뭐 국가의 안보라는 경제 상황이 좀 위험해진다든지 비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한 얘기들은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가 물밑에서 있었던 움직임들이에요. 그냥 정황이나 네. 과정을 얘기했다. 이게 비밀인가? 어허. 또 하나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거짓말이라면서요. 네. 거짓말이 뭐가 비밀이에요?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허. 비밀이 되려면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공보상은 좀 엄격히 보호하는 비밀인데 이게 새 나가면 기재부의 업무, 청와대 업무가 해가 되니까 공보상 비밀 누설이다 처벌해야 돼. 이건데 거짓말이라면서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공보상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주체가 기재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청와대도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국제국제 발행에 있어서 외압을 했다는 건데 기자회견 이후에도 제가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청와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자회견 합니까? 후에도 청와대는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아하.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당시에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처음 폭로가 나왔을 때 이 홍장표 전 수석과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 홍 전 수석 말로는 적자 국채 발행 논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히려 세수가 남아서 처리를 하는데 급급했지 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네. 좀 청와대 해명이 좀 썩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어제 추가 폭로가 하나 있었어요. 정성희 의원님. 지금 차관의 지시가 담긴 SNS 메시지와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이거는 뭐 정황 증거가 아니라 물증까지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거론되는 차관보와 그다음에 신재민 네. 씨와 담당 관련된 과장들 4명의 SNS 대화인데요. 네. 거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2017년도 국가 채무 비용을 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허. 그거를 덜 떨어뜨리지 못하는 아주 지침이 부적이 구체적으로 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의미가. 덜 그러니까 떨어뜨린다.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린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2017년도는 정권 교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 정부의 그 많은 상황이 좋겠죠. 전 정권이 빚을 많이 지게 놔야 정권이 바뀐 다음에 성과를 더 낼 수 있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수치를 유지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15조 얘기가 나오죠. 8.7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가게 운영을 하든 뭐 사업 운영을 하든 빚이 없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입이 들어오면 빚을 갚는 게 건전한 가정이나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인데 그러지 말고 그걸 더 부풀려서 가지고 있어라. 아하. 그런 식의 지시를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유승진 기자. 이 제2의 신재민 사무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런 이유인즉슨 비망록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비망록이요? 어떤 내용이 담긴 비망록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속해서 불합리한 지시들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을 해놔야지 이게 추후에 공개가 될 수가 있고 입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비망록을 만들었다는 건데 아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만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무관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망록이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아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이유. 글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 여론의 대두가 되자 이 부분도 직접 또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다 이런 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용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고시를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일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시를 준비할 때의 제 나름대로 국가감과 사명감, 그리고 공식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제 각오, 그리고 그 후에 기재부에 들어갔을 때의 내 열망, 그리고 그 후에 KTN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의 절망감, 그런 것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홍만섭 차장,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절망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라고 총대를 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신재민 전 차관, 사무관의 어떤 주장을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위에서부터, 윗선에서부터 혹은 이 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신적폐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막막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낀 끝에 약간 어떤 이런 정의의 회복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폭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5급 사무관의 어떤 위치에서 과연 이런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떤 그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랄까 이거 차관보가 이 사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카톡 단체 대화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뭐 국채 발행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한정해서 차관보와 그 사무관급이 이렇게 단체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구나. 차관보가 실무를 다 하지 않잖아요. 예. 실무는 사무관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관보가 당연히 그런 얘기를 가깝게 밀접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재부 같은 그런 중요한 국가직 어떤 공무원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네. 이런 걸 보면 신전 사무관의 어떤 주장이라는 것은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네. 한번 이거 지금 진상팡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본인 어떤 그 공무원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포기하고 지금 그 얼굴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갖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꼴뚜기니 망두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좀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기재부에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국채 발행이나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갚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문제가 맞겠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정부에도 사실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를 했듯이 이 정부가 지난 정부하고 다른 것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 우위거든요. 굉장히 저기 순수하고 이런 것들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적폐청산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신 전 사무관이 보기에는 네. 이 정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똑같더라.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아하. 좌우대들을 하는 거에서 이제 분노를 느낀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것이 이런 새로운 어떤 도덕적 우위를 가진 정부의 민낯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폭로전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것도 우려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있고 치과에 있지만 원래 기자님들과 좀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수사도 임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행정 조직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이번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방법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유튜버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얼굴 이름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한 것까지 과거의 내부 고발자가 하는 행동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도 언론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렇죠? 주제는 벗어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새로 언론 환경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같은 파급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적으로 이제 김태호 전 수사관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현 정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 폭로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호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쓴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언론사에 신분이 감춰진 그렇죠. 상태에서. 신분 감춰진 상태 언론사에 이제 문건을 제보하거나 기자랑 이제 통화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얘기들이 보도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전 수사관보다 좀 신세대라든지 몰라도 네. 어쨌든 유튜브는 같은 데서 본인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형태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다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자를 통해서 기존 매체를 통한 게 아니라 본인의 육성이 그대로 이제 화면으로 전달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받아들이는 뉴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생생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파급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유튜브가 정말 이 언론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